그의 손은 목수의 손이었다. 거칠고 투박하고 곳곳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하지만 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손길은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와의 맨살 접촉이었다. 죽은 남편의 손길조차 가물가물해진 지금, 이 낯선 남자의 천이 내 등 전체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다.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생경한 쾌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 대신 옅은 나무 냄새와 비누 냄새가 났다. 내가 새들어 사는 세입자, 민준 씨, 우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 나이에 남편의 영정이 거실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집에서 나는 다른 남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여느 때와 같이 무료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밖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듯 거센 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2층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의 방이었다. 나는 놀라서 삐걱거리는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그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물이 흥건한 방바닥이 보였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천장 한 구석에서 물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었고 그는 책이며 옷가지들을 젖지 않는 곳으로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오래된 집이라 비가 많이 오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기곤 했다. 주인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뭘 넘어뜨려서.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는 말없이 양동이와 걸레를 가져와 쏟아지는 물을 받아내고 닦아내기 시작했다.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어색한 관계도 이런 비상사태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우리는 좁은 방 안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팔이 스치고 어깨가 부딪혔다. 그때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피했지만 그의 단단한 몸의 감촉이 어색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우리는 흠뻑 젖은 채 마루에 앉았다. 내가 미안한 마음에 따뜻한 생강차를 내오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제가 더 죄송하죠. 댁에 피해를 드렸으니. 아니에요. 집이 낡아서 그런걸요. 수리기사를 빨리 불러야겠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그의 사적인 공간을 엿본 후였다. 그의 방은 꼭 그를 닮아 있었다. 꼭 필요한 가구 몇 개와 손때 묻은 목공 도구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 하나,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고 고요했다. 그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나는 괜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거실에 있는 저 그림 직접 그리신 겁니까? 그가 거실벽에 걸린 낡은 유화를 가리키며 물었다. 수십 년 동안 먼지만 쌓인 채 걸려있던 이제는 나조차도 잊고 지냈던 그림이었다. 젊은 시절 내가 잠시 화가를 꿈꾸며 그렸던 미완성 작품이었다. 아, 젊었을 때 그냥 끄적거려 본 겁니다.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어디는지 모르게 슬퍼 보여서요. 그림 속의 여자가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누구도 그 그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죽은 남편조차도. 하지만 이 남자는 단번에 그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그림 속 여자는 과거의 나였고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펐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가 먼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방이 이 모양이니 이번 달 월세는 돈으로 드리기 좀 그렇군요. 네, 아니에요. 수리비도 제가 내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나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월세는 다른 걸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다른 뜻을 품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 안의 모든 세포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평생을 정숙한 아내, 현명한 어머니로 살아온 내게 이것은 금기를 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나를 여자로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늙고 주름지고 생기를 잃은 내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가 내 앞에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내 뺨 위로 손을 뻗었을 때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의 거친 손이 내 뺨을 감쌌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다. 이것은 월세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내 몸과 마음의 빈방을 채워주는 생각지도 못했던 월세였다. 이 거래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살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켜두었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방 안은 익숙한 물건들로 가득했다.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썼던 낡은 장롱, 그 위에 놓인 그의 흑백 영정 사진, 그리고 내 손때가 묻은 화장대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나 자신만은 제자리를 벗어난 기분이었다. 밤사이에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의 손길, 그의 천, 그의 숨소리, 내 몸은 기분 좋은 나른함과 함께 희미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꼭 나를 꾸짖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당신, 이 집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요?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헝클어진 머리, 살짝 부은 입술,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미묘한 생기가 도는 눈빛.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세수를 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간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에 미친 꿈이었다고, 잊어버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2층에서 삐걱 하고 마룻바닥 소리가 들려오자 내 심장은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 씨.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세입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하룻밤의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에 퍼지기 시작할 무렵 그가 계단을 내려왔다. 어젯밤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인 어르신. 그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내게 인사했다. 나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스레인지 불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네, 민준 씨도요? 우리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조용히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어젯밤의 뜨거웠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어색한 공기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그는 다시 세입자가 되었고 나는 집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형식적인 관계의 장막 뒤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나는 문득 남편 생각을 했다. 그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였다. 성실했고, 책임감 강했고, 가족을 굶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다정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우리의 부부 관계는 의무와 책임으로 이루어진 계약과도 같았다. 특히 잠자리는 더욱 그랬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치렀던 몇 번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사막이나 다름없었다. 어쩌다 그가 나를 찾을 때면 그는 불 꺼진 방에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욕망만을 해결하고는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그 과정의 대화도 애무도 교감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욕구를 받아내는 도구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 역시 무뎌졌다. 여자로서의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이제는 그저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내 몸은 아이를 낳고 기른 흔적만이 남은 낡은 그릇일 뿐 누구의 욕망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젯밤 민준 씨는 달랐다. 그는 내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그는 내 주름진 손등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내 몸 구석구석에 존중을 담아 입을 맞췄다. 그는 나를 서두르게 하지 않았고 내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대상이 아니라 존재로 느껴졌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내 몸의 감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민준 씨와 함께 느꼈던 생경한 감각 사이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젯밤의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롯이 수치스럽기만 한 일이었을까?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볼품없는 손,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친 노동의 흔적이었다. 그런데 어젯밤 민준 씨는 이 손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잡아주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빗물이 떨어지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간밤의 거래는 분명 일회성이어야 했다. 하룻밤의 실수로 묻어버려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나조차도 몰랐던 작은 욕망의 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다음 달 월세 날이 기다려지는 것만 같았다. 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낯설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우리는 서로를 애써 피했다. 아침에 그가 출근근은 은퇴했지만 동네 목공소에 소일거리 삼아 나갔다 할 시간을 피해 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고, 저녁에는 그가 2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거실로 나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집안일에 몰두하며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가구에 왁스칠을 하고 시든 화초를 돌보았다. 하지만 내 모든 행동은 부질없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 하나, 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에도 내 온 신경은 곤두섰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모든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치 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작은 사건이 터졌다. 부엌 찬장 문짝에 경첩이 낡아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나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드라이버로 고쳐보려고 낑낑거렸지만 늙고 힘없는 팔로는 나사를 돌리는 것조차 버거웠다. 내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2층에서 민준 씨가 내려왔다. 주인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는 내 손에 들린 드라이버와 대롱거리는 찬장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려오시지요. 위험합니다. 그는 내게서 드라이버를 자연스럽게 건네받았다. 나는 못 이기는 척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는 공구함에서 필요한 연장을 몇 개 가져오더니 익숙한 솜씨로 문짝을 고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참으로 신기했다. 내 몸을 어루만질 때는 더없이 부드러웠던 그 손이 연장을 잡자 단단하고 야무진 장인의 손으로 변했다.
그는 몇 번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헐거워진 경첩을 완벽하게 고쳐냈다. 다 됐습니다. 그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는 좁은 부엌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마주서게 되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나무 냄새가 다시 내 감각을 자극했다. 나는 서둘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고맙습니다. 저녁이라도 대접해야 할 텐데. 아닙니다. 이 정도 일 가지고요. 그는 겸손하게 말하며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텅 빈 부엌에 남아 완벽하게 고쳐진 찬장문을 만져보았다. 그가 남기고 간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내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월세날이 되었다. 나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돈으로 월세를 내려 할까? 아니면 나는 차마 그 뒷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의 일은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그가 돌아왔다. 그는 잠시 자기 방에 올라갔다가 이내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내려왔다. 그는 봉투를 부엌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돈이었다. 두둑한 현금이 들어있는 월세 봉투. 그 순간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우리는 집주인과 세입자일 뿐이야. 그날 밤은 그저 낡은 집이 만들어낸 해프닝이었을 뿐이야. 안도하는 이성과 실망하는 감정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켰다. 그는 봉투를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이대로 그를 보내면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다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수십 년간의 회색빛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 씨. 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 봉투를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와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주인 어르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내 눈빛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돈은 필요 없다고, 나는 당신에게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다고, 내 평생 처음으로 나는 내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가 내민 봉투를 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계약은 성립되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돈으로 월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그의 몸으로, 그의 시간으로, 그의 위로로 월세를 지불할 것이다. 그가 다시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나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내 온몸에 짜릿한 해방감이 퍼져나갔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암묵적인 합의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집안의 공기는 이전의 어색함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마치 연주를 앞둔 악기처럼 팽팽하게 조율된 현의 떨림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두 번째 월세를 지불할 것인지. 나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뽀얗게 내린 분첩을 바르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입술에 아주 옅은
색의 약초 연고를 바르는 정도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를 의식하고 있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잿빛이던 내 일상에 희미한 색채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2층에서 민준 씨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그가 거실 입구에 멈춰 섰다. 나는 애써 그의 시선을 외면하며 뜨개질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날이 꽤 쌀쌀하군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의미 없는 날씨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초대장이었다. 나는 뜨개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방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 방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따라 내 방으로 들어왔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이 방은 더 이상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공간이 아니라 오직 나와 그 두 사람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성소가 되었다. 나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다. 이곳은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보낸 침실이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아직 그의 손때가 묻어있는 낡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만남은 충동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만남이었다. 그래서 더욱 두렵고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가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과거의 기억이 조건반사적으로 나를 방어하게 만들었다. 의무감으로 치렀던 아무런 감흥도 없었던 남편과의 관계. 내 몸은 친밀함이란 곧 불편함과 인내를 의미한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내 경직된 몸을 알아차렸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침대로 이끄는 대신 창가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달빛이 비치는 내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다.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욕망이 담긴 입맞춤이 아니었다. 내 삶의 무게와 세월에 대한 존중이 담긴 경건한 입맞춤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안에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마치 아주 귀하고 연약한 것을 다루듯 대했다. 그는 내 옷을 급하게 벗기지 않았다. 대신 옷 위로 내 어깨와 등, 팔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마치 길을 잃은 탐험가처럼 내 몸이라는 낯선 지도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 있는 애무 속에서 내 몸의 긴장은 서서히 풀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감각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잊고 있던 작은 전율이 피어올랐다. 마침내 우리가 침대 위에 눕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내 옆에 있는 남자는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내 눈을 바라보며 나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괜찮으냐고, 이래도 좋으냐고 묻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대답했다. 말이 아닌 몸으로.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었다. 그의 입술을 향해 내 입술을 가져갔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하는 온전한 나의 의지가 담긴 유혹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몸이 이토록 뜨거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다. 한 명의 온전한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완벽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충만감이었다. 민준 씨는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아 주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방 안에는 우리의 고른 숨소리와 창밖의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을 함께한 부부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내 옆 남편이 평생 누웠던 빈자리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대신 이제 편히 가세요. 라고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 그의 미망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은이었다. 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 그 역시 나처럼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었다. 나는 이 남자가 그저 하룻밤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위험한 관계는 이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월세 계약은 조용한 일상이 되었다. 한 달에 몇 번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방문을 열었다. 때로는 그의 방에서, 때로는 내 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어색함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몸을 통해 나누는 대화에 익숙해졌다. 그의 손길은 내게 잊고 있던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언어로 내 안의 깊은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우리는 내 침대에서 달빛을 조명 삼아 서로를 안고 있었다. 격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난 뒤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내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 주었다. 나는 나른한 만족감에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은희 씨.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름답다는 말, 그리고 내 이름, 은희, 내 남편은 평생 나를 여보 혹은 애들 엄마라고 불렀다.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다. 하물며 아름답다는 말은 들어본 기억조차 없었다. 그의 순수한 칭찬 한마디가 내 기억 저편에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순식간에 나는 수십 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갔다. 내 30번째 생일날이었다. 나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마음을 졸이며 준비했다. 큰맘 먹고 시장에 가서 고운 빛깔의 한복 원단을 끊어 직접 치마를 만들었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한 상 가득 차렸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힘든 줄도 몰랐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내 기대와 달랐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집에 웬 음식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 그리고 그 옷은 또 뭐야? 촌스럽게. 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내 하루의 노력과 설렘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여보. 생일 나이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야. 얼른 밥이나 차려. 배고프니까. 그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나는 텅 빈 부엌에 혼자 서서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그는 어김없이 나를 찾았다.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면서 아내로서의 의무는 잊지 않았다. 그는 불 꺼진 방에서 내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몸을 인형처럼 다루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 남자의 아내인가? 아니면 그저 살림하고 아이 낳는 기계인가? 그의 몸이 내 위를 짓누를수록 내 영혼은 점점 더 가벼워져 방구석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행위가 끝나고 돌아눕는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남편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독을 느꼈다. 은희 씨, 왜 그러십니까? 민준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를 끔찍한 기억 속에서 건져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맨가슴을 적시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 당황해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한 번 터져나온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30살 생일날에 내가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고 수십 년간 내 안에 쌓여왔던 슬픔과 억울함의 응어리였다. 나는 내가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서러워서 내 젊은 날이 너무나 가여워서 눈물이 났다. 그는 내가 왜 우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더 꽉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슬픔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주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흐느낌을 멈출 때까지 내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해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 모든 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화장도, 체면도, 집주인이라는 역할도 없는 그저 상처받은 한 명의 여자, 은희로서. 한참을 울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다. 나는 탈진한 채 그의 품에 기댔다. 그는 내 눈물로 축축해진 얼굴을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었다. 힘들었지요. 그동안. 그의 나직한 한마디에 나는 다시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는 내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 눈물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평생을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는 내 몸에뿐만 아니라 내 상처투성이 영혼까지도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나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날 밤 내가 그의 품에서 내 과거의 상처를 눈물로 쏟아낸 이후 우리의 관계는 또 한 번 변화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밤에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의 만남은 햇살이 드는 낮으로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월세라는 명목 하에 시작된 우리의 육체적 관계는 이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그는 낡은 호미를 고쳐주었고 무거운 화분을 옮겨주었다. 나는 그를 위해 시원한 오미자차를 내어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잡초를 뽑거나 꽃에 물을 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정원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그는 흙 묻는 것을 싫어했고 꽃보다는 텔레비전 뉴스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다. 그는 흙의 냄새를 좋아했고 새로 피어난 작은 꽃봉꼬리를 보며 아이처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가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가 목공소에서 얻어온 좋은 나무로 작은 밥상을 뚝딱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 밥상 위에 정성껏 지은 저녁을 차렸다.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목공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시장에서 겪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다는 것이 이토록 따뜻하고 충만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과의 식사 시간은 언제나 침묵과 어색함으로 가득 찬 의무적인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는 실력 있는 가구 장인이었지만 아내의 사치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내는 내가 만든 가구보다 백화점의 비싼 수입 가구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밤새워 만든 원목 식탁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와 와인을 마셨지요.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배어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과 경멸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여자를 믿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왜 그토록 내 그림 속 여자의 슬픔을 단번에 알아보았는지, 왜 내 상처에 그토록 깊이 공감해 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나와 같은 종류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같은 종류의 외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자신과 닮은 영혼을 발견했다. 나는 어느새 그를 기다리고 그를 걱정하고 그를 보며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침에 그가 무사히 출근하는 것을 보고 안도하고 저녁에 그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질감이 아니었다. 나는 이 나이에 이 늙고 초라한 가슴에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내 인생에서 사랑이란 젊은 날의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이제는 잊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사랑은 예고 없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내게 찾아왔다. 그것도 내가 세를 준 세입자의 모습으로. 이 깨달음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는 월세라는 기묘한 계약으로 시작된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관계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수록 더 위험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을 때 그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잘못된 관계가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 두 사람에게는. 하지만 문득 장성한 아들과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내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생을 현모양처로 살아온 어머니의 배신을 그들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노을빛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이 작고 따뜻한 행복의 성은 너무나 위태롭고 연약했다. 작은 돌멩이 하나만 날아와도 금세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 집안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행복이 깃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즐겼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처럼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사랑에 매일 감사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안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이다. 우리의 위태로운 행복의 첫 번째 균열이 찾아온 것은 맑게 갠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그날 나와 민준 씨는 마루에 앉아 그가 깎아 만든 작은 나무오리 인형에 사포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거친 나무 조각이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아름다운 오리로 변해가는 과정은 언제 봐도 신기했다. 나는 그의 손재주를 칭찬하며 우리는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고 웃고 있었다. 내 웃음소리가 이렇게 경쾌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알았다. 바로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민준 씨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 모르겠어요. 나는 허둥지둥 마루에서 일어났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아들 내외였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다. 어떡하죠? 나는 패닉에 빠져 그에게 속삭였다.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았다. 주말 오후에 단둘이 마루에 앉아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라니. 일단 제 방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연장들을 챙겨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몇 번의 심호흡을 한 후에야 현관문을 열었다. 어서 와라.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어머니, 놀라셨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과일이라도 사들고 들렀어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그들을 맞았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어머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혈색도 도시고 좋은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눈치 빠르게 말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어 보였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보다. 거실에 마주 앉아 과일을 깎으며 나는 주어 불안한 마음에 주얼이 부안했다. 아들의 시선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은 것이 느껴졌다. 남편이 죽은 후로 크레의 활기를 잃고 언제나 우울해 보였던 어머니의 변화를 아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근데 어머니, 찻잔이 왜 2개예요? 누구 손님 오셨었어요? 아들이 마루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차 싶었다. 민준 씨와 내가 마시던 찻잔을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었다. 아, 그건 아침에 내가 마시고 아직 안 치운 거다. 나는 어색하게 둘러댔다. 다행히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후였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민준 씨가 내려왔다. 아무래도 목공소에 갈 시간이 된 모양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다. 다녀오겠습니다. 주인 어르신, 네, 다녀오세요.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소개해 주어야 했다. 이쪽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란다. 민준 씨라고. 안녕하세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탐색하는 빛이 역력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던 이 집에 낯선 남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민준 씨는 짧게 목례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고 난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분? 어떤 분이세요, 그냥?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야. 그래도 집에 남자 세입자를 들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흉흉한데 아버지도 아시면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평생을 어머니와 아내라는 역할에 갇혀 살아왔다. 이제 겨우 나 자신으로서의 행복을 찾아보려 하는데 그 행복은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자식의 걱정 어린 시선 앞에서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민준 씨와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옹이는 간데 없고 집안은 다시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아들과 딸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들의 자랑을 배신하고 있었다. 내가 찾은 행복의 대가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나는 과연 이 행복을 계속 지켜나갈 자격이 있는 걸까? 우리 둘만의 비밀스럽고 평화롭던 세계에 현실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나는 그 균열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온몸을 떨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녁 시간, 나는 막 민준 씨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 그의 따뜻한 농담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고 있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 웃음을 칼같이 잘라냈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2글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민준 씨에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하고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응,
아들, 웬일이야?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럼 방금 먹었지? 누구랑요? 아들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누구랑이긴 나 혼자 먹었지? 거짓말이었다. 내 인생에서 자식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세입자 아저씨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랑 그냥 집주인 세입자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지훈아,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네가 지금 무슨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그분은 그냥 세입자야. 나이도 있고 점잖은 분이라 그냥 이웃처럼 조금 가깝게 지내는 것뿐이야. 이웃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웃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셨어요. 제가 아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남편이 죽은 후로 세상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다. 그런 내가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들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사람은 변하는 거란다. 변하는 건 좋죠. 어머니가 활기를 되찾으신 건 저도 기뻐요. 하지만 그 방식이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다른 남자를 들이시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체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며 나 자신을 지우고 살아왔다. 이제 겨우 내 이름, 내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체면이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억눌려야 하는 것이었다. 내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끊자.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텅 빈 서재에 홀로 서서 나는 끄끄 소리를 죽여 울었다. 자식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내 행복을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러웠다. 그날 밤 나는 민준 씨를 그의 방으로 불렀다. 더 이상 혼자서 이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어르신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그가 자책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내 문제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 사이를 감싸던 따뜻하고 편안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무겁고 불안한 침묵만이 남았다.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가 떠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외쳤다. 당신까지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 거예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해요. 나는 그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았다. 내 눈물을 본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당신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저는 상처받는 건 나예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평생을 나 없이 살아온 내가 이제 겨우 숨을 좀 쉬어보겠다는데 왜 모두가 안 된다고만 하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건가요? 내 절규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나를 그의 품에 힘껏 끌어안아 줄 뿐이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완전한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우리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시선, 자식의 걱정, 사회의 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옥죄어오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처음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아들의 전화 예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급격히 차가워졌다. 나는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준 씨는 자신 때문에 내가 곤란해졌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집안을 감돌던 따뜻하고 평화롭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었다. 그가 집을 떠나겠다는 말을 한 이후로 나는 매일 악몽을 꾸었다. 그가 말없이 짐을 싸서 떠나는 꿈, 텅 빈 그의 방을 보며 절규하다가 잠에서 깨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그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부재는 곧 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나를 다시 살게 한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고.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했다. 며느리와 손주는 데려오지 말고 혼자 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약속한 날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나는 민준 씨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거실에 함께 앉았다. 그는 내 옆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모습으로 나를 지지해 주었다. 어머니, 이분과 함께 무슨 할 말이 있으신데요? 아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훈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는지, 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민준 씨를 만나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는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월세 이야기는 생략했지만, 내가 그를 한 명의 남자로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혔다. 내 고백을 듣는 동안 아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이렇게 쉽게 저버리실 수가 있어요? 평생을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가 아니셨나요? 희생이라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희생했지. 하지만 그건 너희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단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나약한 여자의 자기 학대였을 뿐이야. 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람 옆에서 평생을 외로웠어.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이분이 누구신데요? 근본도 모르는 세입자일 뿐이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이게 얼마나 보기 흉한 일인지 모르세요. 아들은 소리쳤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바로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민준 씨가 입을 열었다. 아드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제가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늙은 목수일 뿐이지요. 하지만 어머님을, 은희 씨를 사랑하는 제 마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서 불렀다. 은희 씨.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제가 곧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어머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은 지난 수십 년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는 걸 아드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행복과
세상의 체면 사이에서 그 역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결국 아들은 지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떠났다. 우리의 대화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아들이 떠나고 우리는 텅 빈 거실에 마주보고 앉았다. 정말 떠나실 건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제가 이 집에 계속 머무는 것은 은희 씨와 아드님 사이의 갈등만 깊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월세를 치렀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밤보다도 애틋하고 슬펐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새겼다. 그의 모든 손길, 모든 입맞춤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창밖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우리의 짧고 강렬했던 사랑은 그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별이라는 이름에 가장 고통스러운 월세를 눈앞에 둔 채 그가 떠나던 날 아침 나는 창문 뒤에 숨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출한 가방 하나만을 든 채였다. 그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있는 창 쪽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차마 손을 흔들어 주지도 내려가 보지도 못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골목길 너머로 사라졌다. 그렇게 내 인생에 폭풍처럼 찾아왔던 남자는 깃털처럼 조용히 떠나갔다. 그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색깔은 완전히 달랐다. 이전의 침묵이 죽음과 정체의 회색빛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평화와 사색의 연두빛이었다. 그의 방은 텅 비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그가 남긴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완벽하게 고쳐진 찬장문, 그가 만들어준 작은 밥상,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은 그의 온기. 아들과의 관계는 한동안 서먹했다. 아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나 역시 아들을 어떻게 마주봐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을까? 아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내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어색하지만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남자에 대해 묻지 않았다. 어쩌면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겨울이 지나고 정원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나는 그와 함께 가꾸던 정원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흙을 만지며 나는 그를 추억했다. 신기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목공 도구 몇 개를 가지고 서툰 솜씨로 새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재주를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나무를 깎고 다듬는 과정에 집중하는 동안 내 마음은 평온해졌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나 자신으로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정원의 잡초를 뽑다가 흙 속에서 작은 나무 오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가 떠나기 전 우리가 함께 사포질을 하며 웃던 바로 그 오리였다. 아마 그날 정신없이 자리를 뜨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흙을 털어내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오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이었지만 내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그가 내게 지불한 마지막
월세였다. 나는 그를 만나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나는 평생을 지켜온 현모양처라는 명예를 잃었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은 대가로 나 자신을 얻었다. 그는 내게 여자로서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그의 월세는 내 몸을 탐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잠금을 해제해준 열쇠였다. 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잠시 내 삶에 머물다간 낯선 손님이었다. 나는 이제 거울 앞에 서서 내 늙은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에 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안다. 나는 내 남은 생을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나의 은희로서 살아갈 것이다. 때로는 그가 사무치게 그리 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으니까. 손바닥 위에 나무오리가 따스한 봄볕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